아버지, 제가 빚을 정리해 드릴게요.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보증을 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침착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뭘 해본다는 거니? 아버지 빚,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2026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집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반듯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고 부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를 2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이웃들은 그런 부부를 존경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이었고 둘째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성격에 책임감도 강했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장 먼저 집에 도착했고 부모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성품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민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주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숙제를 제때 하지 않았고 학원을 보내면 도중에 빠져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밴드부에 들어가겠다며 기타를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들은 그런 길로 가지 않았는데 왜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을 따르지 않았고 형들처럼 모범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민주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성적은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모두 우등생이었습니다. 민수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민호는 반에서 늘 1, 2등을 다퉜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주말이면 혼자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준을 보며 늘 걱정했습니다. 장남도 차남도 모두 제 길을 찾아갔는데 막내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민주는 밥을 씹으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들은 일찍부터 목표가 분명했는데 민준만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평범했고 군대 전후로 진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지방의 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했고 제대 후에는 복학하지 않고 잠시 쉬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제때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민준만 혼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뭐하니? 그러면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민수와 민호의 근황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지만 민준의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막내는 왜 저렇게 다를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혹시 내가 키우면서 실수한 것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이면 불을 끄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의 소리만 들리는 어두운 방에서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막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대학을 중퇴했고 몇 번의 취업 실패 끝에 집을 나갔습니다. 2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주는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배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민준의 표정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살 거니? 친구 집에 잠깐 있다가 고시원 알아볼게요. 돈은 있니? 조금 모아둔 거 있어요. 그렇게 민주는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러 마당에 나갔다가 한참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은 뜸해졌고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막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민준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고 잘 지낸다는 말을 짧게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명절에만 연락이 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들도 더 이상 민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연락 없어? 응, 잘 지낸다고만 하더라. 그 이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부모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늘 같은 말이 오갔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뭐하니? 그러면 부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신 민수와 민호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호는 둘째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집안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집을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금속 부품 공장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중견 기업이 부도를 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아버지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거래처 부도로 큰 빚을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돈도 상환해야 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들을 차마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보증까지 섰던 상황이었기에 집 한 채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거래처 사장의 부탁으로 몇 년 전 대출 보증을 서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에서 계산해 보니 2억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모자랐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슈퍼 건물까지 담보로 잡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독촉장은 쌓여갔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벨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받아도 독촉, 받지 않아도 불안. 어머니는 가게를 열었지만 손님을 대하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5천만 원은 부족해. 집을 팔면 팔아도 모자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 대화는 늘 막다른 골목에서 끝났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두 아이를 키우며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출금을 갚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구입 대출에 자동차 할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아내가 출산 휴직 중이었고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습니다.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1,000만 원 정도는 모아뒀습니다. 우선 그거라도 쓰세요. 민호도 비슷한 금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모은 돈을 합쳐도 빚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 형편도 어려운데 그 돈 갖고 있어라. 아버지, 그래도 됐다. 내가 만든 빚이니까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아버지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떠먹으면서도 눈빛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더 올려놓아도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어머니는 가게에서 손님을 받다가도 불현듯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계산대 뒤에 숨어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눈치챘지만 함부로 묻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주말마다 집에 들렀지만 위로의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제들끼리 따로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 우리가 대출을 더 받을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 신용도 문제도 있고. 그럼 어떡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 대화는 늘 답이 없는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독촉장, 대출 명세서, 빚 계산이 빼곡하게 적힌 공책, 전등도 켜지 않은 채 빚 계산이 적힌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종이의 숫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억 3천만 원. 아무리 계산해도 줄어들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말년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아니, 안 자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압니다. 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형들에게 들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경로로 소문이 들어간 것일까? 아버지는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형한테 들었어요. 민수 형이 얘기해줬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버지, 많이 심각하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 아들은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민주는 아버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습니다. 빚의 규모, 채권자들의 명단, 보증관계, 공장의 현황. 하나하나 꼼꼼하게 메모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보증을 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침착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주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민준도 포기한 것은 아닐까? 너무 큰 짐을 지워준 것은 아닐까?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뭘 해본다는 거니? 아버지 빚,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는 믿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빚을 정리해보겠대. 민준이가? 그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해보겠다고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구나. 민준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해보겠다는데. 민호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형, 민준이가 무슨 수를 쓴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보다는 뭔가 있나 봐. 그 애가 돈이 어디 있어?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던 애가.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작은 일을 시작해 꾸준히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집을 떠난 후 처음 1년간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배달 대행, 주말 행사 스태프. 몸은 힘들었지만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차부터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를 남기는 작은 장사였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3년 차에는 소규모 도매로 확장했고 4년 차에는 몇 가지 아이템의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번 돈의 대부분을 저축했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에 부를 때도 자주 거절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모님께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민준이 모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힘으로 모은 돈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더 현명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직접 채권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민주는 서울로 올라와 아버지의 채권자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를 만나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채무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빚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제 능력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최근 3년간의 소득 증빙.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하나하나 사정을 설명했고 상환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민주는 즉시 상환이 아닌 장기 분할 상환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갚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일단 유예하고 대신 민준 자신의 사업장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담당자가 상급자와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서 조건부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 불리한 계약을 정리했고 아버지 명의로 묶여있던 일부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민주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연대보증 부분은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했다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어요. 민주는 그 말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 채무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9천만 원이었던 보증 채무가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천만 원을 감면받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채권자들과는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민주는 사정을 설명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우선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몇몇 채권자들은 민준의 성실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몇 번이나 좌절할 뻔했습니다. 어떤 채권자는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새벽부터 밤까지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에 4-5곳을 방문했고 거절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종일 5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손에는 다음날 방문할 곳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민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펴고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부모는 처음으로 막내 아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서울에서 채권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동안 아버지에게 메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민준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니라 말없이 버텨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집을 떠난 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용돈을 드릴 수 없어서 전화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민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섰고 혼자 힘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가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준이를 너무 몰랐구나. 동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막내 생각이 나서요. 막내 아드님? 요즘 연락은 잘 돼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 집에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은 여인 얼굴로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왔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그동안 미안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것도 몰랐다. 아버지, 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가고 있었던 거구나. 아버지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다. 넌 부족하지 않았어. 내가 제일 강한 아이였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견뎌왔는지.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집은 지켜졌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민준은 해냈습니다. 은행 대출은 장기 분할로 전환되었고 보증 채무는 감면되었습니다. 남은 채무들도 민준이 자신의 저축과 사업 수익으로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은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문을 닫았지만 작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창고로 전환했습니다. 빚은 시간이 걸렸지만 정리되었고 공장은 다른 형태로 다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공장 부지를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공장 건물을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임대해주는 공유 작업장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개월 후 입주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는 소박한 행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문제아로 불리던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서울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2번씩 집에 내려왔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모이면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세 아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민준만 빠진 채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민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민준아, 요즘 사업은 잘 되니? 응, 형. 조금씩 커지고 있어. 형제들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지만 그 존재는 누구보다 묵직합니다. 민주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조용히 밥을 먹었고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끔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막내를 걱정의 대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뭐하니? 예전 같으면 아버지는 말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을 살린 아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응? 무슨 말이야? 작년에 우리 집이 어려울 때 민준이가 다 해결했어. 혼자 힘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가족은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어릴 적부터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걷지 않았고 형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땀을 흘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조용히 걸어온 길이 결국 가장 단단한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준이 걸어온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민준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단단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민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해하는 사람들, 형제들과 비교당하며 상처받는 사람들,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오해받는 사람들,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이해받지 못해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것들이 가족의 위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버텨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이 걷는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늦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민준처럼 조용히 걸어온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걸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집안을,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은 어디론가 흐르지 않고 당신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견딘 그 시간들이 언젠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형제와도, 친구와도, 이웃과도.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묵묵히, 성실히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실만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걸음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기를 바랍니다.